선양고궁에 왔습니다. 센양구궁, 심양고궁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위치한 후금과 초기 청나라의 황궁입니다. 베이징 자금성과 더불어 중국에 현존하는 단 두 개의 완전한 황궁 건축군 중 하나로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베이징 자금성의 확장 형태로 등재되었습니다. 규모는 약 6만 미터리로 베이징 자금성의 12분의 1 수준이지만 한족 중심의 자금성과 달리 만주족의 독자적인 사회제도, 유목민족의 거주 습속, 그리고 한족 몽골족 티베트족의 건축 양식이 집약된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선양고궁은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하기 전 만주 열강에서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건축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건립되었습니다. 1. 누르하치 시기 동로 1625년 누르하치가 헤이에투 알라에서 선양 당시 성경으로 천도하며 초기 궁전을 건립했습니다. 유목 연맹체 성격이 강했던 만주족의 핵심 제도인 팔기제가 건축 구조에 그대로 반영된 시기입니다. 2. 홍타이지 시기 중로 1626년 1436년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청 태종과 군신 관계를 확립하고 국호를 다칭으로 바꾸며 한쪽의 궁궐 양식 전조 후침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삭시, 걸륭제 시기 서로 1780년대 청이 베이징으로 천도 1644년 한 이후 선양고궁은 황제들이 동북지역을 순행동순할 때 머무는 행궁으로 격화되었습니다. 걸륭제는 이곳을 제국의 발상지로서 성역화하기 위해 서쪽 구역을 대대적으로 증축하고 문화 자산을 보관하는 서고를 지었습니다. 선양고궁은 만주족의 기풍, 한족의 대칭적 축선, 몽골풍의 기단 장식, 그리고 대정전 천장의 티베트 불교식 문양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를 융합의 미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제국 초기 독자적인 대형 목조 건축 기술을 확립하지 못해 여러 민족의 기술자와 양식을 급조하여 혼합한 과도기적 산물이라는 한계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중원 장악 이후 지어진 베이징 자금성의 압도적인 비례 제어와 거대한 기단부에 비해 선양고궁은 건물 간의 간격이 좁고 밀도가 높아 궁궐 특유의 거시적인 웅장함보다는 국지적인 방어 요새 같은 폐쇄성을 띱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방의 소수민족이었던 만주족이 중원의 지배자로 탈바꿈하기 직전의 정치체제 변화 부족 연맹 절대 황권화, 유목 문화의 본질이 건축이라는 시각적 매체를 통해 어떻게 화석화되었는지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 및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유적입니다. 들어가니 홍타이지 시기 완성된 선양의 도성 계획과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선양고궁의 배치를 한눈에 보여주는 성경 전도생징, 챈투 형태의 조감도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청원 성경 티엔주안 생징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림을 보면 도성은 크게 사각 형태의 내성과 외곽을 둥글게 둘러싼 외성의 이중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황궁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은 도로망이 정연한 격자형을 이루고 있어 한족 도성 계획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모난 내성에는 동서남북 각 면에 2개씩 총 8개의 성문이 나 있습니다. 이는 만주족의 핵심 군사사회 조직인 팔기바치가 도성을 둘러싸고 주둔하며 황궁을 호위하는 방어체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각 기플렉의 세력이 성문 하나씩을 담당하며 중앙에 칸 황제를 보위하는 유목민족 특유의 분할 주둔 방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림의 한가운데를 보면 앞서 설명해드린 선양고궁의 핵심 구역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방정이 도열하고 끝에 팔각 대정전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위치한 대청문을 시작으로 남북으로 일직선 축을 이루며 뻗어있는 황제의 권력 축선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지금 들어가는 구역은 선양고궁의 핵심 축인 중로 종류의 전정 챈팅 마당이자
청태종 홍타이지의 실질적인 직무 공간이었던 숭정 전 총정디엔 앞마당입니다. 대청문을 통과하면 바로 마주하게 되는 고궁의 가장 중심적인 정치적 무대입니다. 동로의 대정전이 팔기군과의 연맹을 상징하는 의례적 공간이었다면 이 숭정전 앞마당은 황제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신하들의 조례를 받던 실질적인 통치 공간이었습니다. 홍타이지가 국호를 다칭으로 바꾸고 명나라를 치기 위한 전략을 구상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특히 조선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의 치욕 이후 인조의 세 아들 소현세자, 복림대군, 인평대군과 척화파 신하들이 끌려와 홍타이지를 아련하고 억류 판결을 받았던 비극적인 현장이 바로 이 숭정전 앞마당입니다. 이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은 철저하게 한쪽의 궁궐 배치 원칙인 전조우침과 좌묘우사를 모방하려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정면 숭정전 총쟁된 마당 북쪽에 자리 잡은 정전입니다. 외관은 한쪽의 전통 사각형 건물이지만 내부는 만주족 특유의 장식과 황금용 기둥이 들어서 있어 초기 청나라의 문화적 절충을 보여줍니다. 남쪽 대청문 다 칭맨 방금 걸어 들어오신 정문으로 조정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 지어진 진입 관문입니다. 동쪽 우측 비룡각 회의, 롱거 및 태묘 타이мя오, 황실의 역대 조상을 모시는 사당 태묘이 우측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족의 전통은 좌묘 황제 기준 왼쪽, 즉 동쪽에 사당을 두는 것이므로 배치도상에서 동쪽에 태묘를 배치한 것은 한족의 예제를 충족시키려는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서쪽 좌측 익황각상, 풍거 비룡각과 마주보며 대칭을 이루는 건물로 황실의 무기나 귀중품을 보관하던 창고 역할을 했습니다. 베이징 자금성의 태화전 앞마당을 가보셨거나 떠올려보시면 수천 명의 관료가 도열할 수 있는 압도적인 광장이 펼쳐집니다. 반면 이 숭정전 앞마당은 궁궐의 정전 마당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좁고 사방이 건물로 빽빽하게 막혀 있어 답답한 폐쇄감을 줍니다. 관람객들이 꽤 많습니다. 화요일 오후인데도 말이죠. 안내판에 한글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숭정전 앞마당 동쪽에 위치한 비룡각 페이롱교입니다. 황실의 귀중품, 무기, 마구말구유 등 그리고 황실 기록물 등을 보관하던 일종의 국가 보물 창고였습니다. 후금과 초기 청나라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던 군사 국가였기 때문에 정무를 보는 숭정전 바로 옆에 황제가 언제든 검열하고 꺼내 쓸 수 있도록 무기와 보물을 보관하는 대형 창고를 이중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서쪽의 익황각상 풍거 역시 이와 똑같은 대칭 구조의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의 전면 기둥과 궤에는 한족 전통 방식의 화려한 단청형남 단청 계열이 칠해져 있고 기와 지붕을 얹어 영락 없는 목조 건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의 측면 왼쪽 끝을 보시면 두꺼운 회색 벽돌 성벽이 건물의 외벽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족의 순수 목조 가구식 구조와 다릅니다. 당시 만주족은 목재를 정교하게 짜맞추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고 외부의 침입이나 화재로부터 보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동북지방 고유의 두꺼운 벽돌 벽방화벽 및 방어벽을 측면과 후면에 세우고 전면만 목조 형식을 덧댄 절충형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숭고한 궁궐 미학보다는 안전한 수납과 방어라는 지극히 실용적인 요새 건축의 문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만주족의 건축 특징인 이후 청나라로 이어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줍니다. 경복궁에서도 비슷한 건물들을 보실 수 있죠. 비룡각의 2층을 보면 난간이 둘러진 긴 회랑툇 마루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탁 트인 조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당 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도 넓은 조망을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이 회랑은 창고 내부의 물건을 상하로 빈번하게 나르고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군사관리적 목적의 실용적 동선에 가깝습니다. 궁궐 내부의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한족 궁궐의 행랑 배치와 달리 마당을 좁게 압박하며 들어서 있는 비룡각의 비례는 이 공간이 조정짜오팅보다는 군사 요새의 내부 마당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현재 비룡각 내부는 선양고궁이 소장한 청대 황실의 유물이나 직물, 예술품 등을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룡각 뒤에 있는 건물은 황궁 중심축 동쪽에 나란히 배치된 사선제 시산자이입니다. 청나라 황제들이 베이징 천도 이후 선양으로 내려오는 동순을 할 때 황제를 수행해 온 어린 황자아가 에게 들이머물며 글을 읽고 공부하던 학당이자 거처였습니다. 사선시산이라는 이름은 선한 것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만주족이 중원을 차지한 후 피지배층인 한족 지식인 사회를 의식하여 황실 자제들에게 철저한 유교식 성리학 교육과 소양을 강조했음을 보여주는 시각적 증거입니다. 앞에 보이는 숭정전 마당 동쪽의 좌익문을 통과하면 이 사선제와 일화루리 화로우 등이 나타나며 더 동쪽으로 가면 걸륭제 시기, 대대적으로 증축된 황태후와 황자들의 본격적인 거처인 동소동수호 영역으로 연결됩니다.
베이징 자금성의 경우 황자들의 교육 공간인 상서방샹 슈방이나 거처인 아가소에이 개수호는 정전구역과 완전히 격리된 별도의 드넓은 독립구역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반면 선양고궁의 사선제는 정전인 숭정전 및 비룡각과 거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이는 선양고궁이 지닌 공간적 협소함을 극대화하여 보여주는 배치입니다. 청나라가 베이징으로 천도한 이후 선양고궁은 황제가 가끔 들르는 행궁으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상주하지 않다 보니 제한된 좁은 터 안에 황자의 거처, 학당, 서고, 창고를 밀집시켜 지을 수밖에 없었던 행궁 건축의 태생적 한계이자 밀도 지향적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수수한 회색 벽돌벽과 목조 프레임이 강조된 외관에서 제국의 전성기 건륭제 시기에 보수 증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궁 본연의 방어적이고 실용적인 기풍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던 초기 만주족 건축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양고궁의 동로 동립구 영역인 대정전 다쟁殿과 시방정 시왕팅 마당으로 이동합니다. 이 공간이야말로 선양고궁 전체를 통틀어 가장 독창적이고 만주족의 날 것 그대로의 정체성이 뼈대째 드러나는 핵심 구역입니다. 이 마당은 한족의 궁궐 문법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축성 끝에 팔각형의 대정전이 있고 그 앞마당 좌우로 10개의 조그만 정자시방정가 도열해 있습니다. 대정전은 얼핏 화려한 정자처럼 보이지만 평면 구조와 외관을 뜯어보면 만주 몽골 유목 민족의 전통 이동식 천막인 게르파오의 형태를 그대로 나무와 벽돌로 고정해 지은 것입니다. 마당 좌우의 정자들 역시 부족장들이 거처하던 개인 천막들을 상징합니다. 즉, 이 공간은 유목민족이 넓은 초원에 칸의 천막을 중심으로 좌우의 부족장들의 천막을 치고 야영하던 습속을 그대로 궁궐 마당에 박제한 곳입니다. 배치돼 적힌 정자들의 이름을 보면 만주족 초기 국가체제인 팔기제바 치즈가 그대로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최상단 좌우 우이광정 요 이왕팅 좌이광정조 이왕팅 대정전 바로 아래 좌우에 있는 가장 높은 서열의 정자로 군사를 총괄하던 좌우익 황족 연맹장들의 공간입니다. 마당 좌우 팔기정바치 팅 그 아래로 정황기정 광치, 양황기성 광치, 정홍기정 콩치, 양홍기샹 콩치 대응 만주족 특유의 군사사회 조직인 8개 기치의 정자들이 서열에 따라 남쪽으로 도열해 있습니다. 베이징 자금성은 황제 홀로 높은 기단 위에 군림하고 신하들은 아래 넓은 마당에 엎드리는 수직적 구조입니다. 반면 이 대정전 마당은 대단히 수평적인 형태를 띱니다. 누르하치가 이 공간을 지었을 당시 1기 25년 후금의 칸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8개 부족 8기의 우두머리들이 동등한 권력을 나누어 가진 부족 연맹체의 수장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회의가 열리면 황제는 대정전에 앉고 8기 부족장들은 마당 좌우에 자기 정자시 방정에 각각 앉아 대등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홍타이지가 황제를 칭하고 중앙 집권화를 이룬 이후 그리고 청나라가 베이징으로 천도한 이후 이 공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권이 강화되면서 부족장들과 대등하게 회의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정무는 방금 전 보셨던 중로의 숭정전으로 완전히 옮겨가게 됩니다. 이 대정전 마당은 실질적인 통치 기능을 상실한 채 대규모 출정식이나 즉위식 같은 상징적인 이벤트용 의례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시방정 역시 점차 빈 건물이 되거나 단순한 사무실, 창고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서 계신 공간은 세련된 제국의 궁궐이라기보다는 야생의 군사국가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긴 지붕이 있는 군사 진영 캠프에 가깝습니다. 한족의 문화를 수용하기 전 말 위에서 대륙을 호령하던 만주족의 거친 기풍과 부족 연맹체제의 한계가 이 좁고 긴 마당에 어떻게 압축되어 있는지 시방정 건물의 현판들을 보시며 천천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정전 북쪽 및 황궁 북동쪽 외곽에 길게 늘어선 고방쿠 쿠팡 영역을 둘러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대정전 마당의 맨 위쪽에 있던 교마고 루안지아쿠, 마차 및 가마 창고와 그 주변으로 이어지는 황실의 대규모 물류 및 내간 창고 기지입니다. 중로의 비룡각이 황제가 직접 챙기는 보물과 핵심 무기를 다루는 보안 창고였다면 이곳 북동쪽 고방지대는 황궁의 일상적인 유지와 거대한 경제활동을 떠받치던 실무 중심의 물류창고였습니다. 이 구역의 건물들은 궁궐 특유의 화려한 단청이나 높은 기단, 유리기와 장식이 거의 배제되어 있습니다. 외관을 보면 일반 민가의 긴 행랑채나 요동 지역의 전통적인 벽돌조 창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초기 청나라가 거칠애보다는 물품의 안전한 보존, 습기 차단, 화재 방지라는 기능성에만 철저히 집중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모습은 매우 화려한데요. 이런 모습은 관광객들을 위해 투박한 창고 뒷마당을 화려한 정원으로 꾸민 것으로 최근에 변화시킨 모습이라고 하네요. 이런 모습은 뭔가 세계유산으로서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듯합니다. 한족의 베이징 자금성은 창고나 실무 공간을 황제의 시야에서 가리기 위해 외곽이나 지하 혹은 철저히 격리된 내무 구역에 은밀하게 숨겼습니다. 반면 선양고궁은 북쪽 외벽을 따라 창고들이 거대한 띠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두꺼운 벽돌조 창고 건물들은 황궁 북쪽 외곽 성벽을 보완하는 물리적인 2차 방어벽 역할을 겸했습니다. 만에 하나 북쪽 성벽이 뚫리더라도 길게 늘어선 단단한 창고 건물들이 거대한 보루 역할을 하여 황제와 황족이 있는 내정 청령궁 등으로 적이 곧바로 진입하는 것을 지연시키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궁궐을 지으면서도 언제든 공성전을 치를 수 있다는 군사적 강박을 버리지 못했던 만주족 요새 건축의 생생한 흔적입니다. 현재 이 고방 구역들은 주로 선양고궁이 소장하고 있는 청나라 초기 가구, 황실 생활 도구, 시계, 그리고 만주족 전통 공예품 등을 테마별로 소개하는 상설 전시관으로 리모델링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 공간은 선양고궁 후원 영역의 상징이자 중심 정원인 궁후원공코위엔의 가산자산, 인공돌산과 어화원 정자구역입니다. 방금 보셨던 고방 통로의 평면적인 꽃밭 조경과 달리 이곳은 궁궐 조성 당시부터 철저한 공간 기획해 다듬어진 입체적이고 본격적인 황실 정원입니다. 가산에 사용된 돌들은 구멍이 숭숭 뚫리고 기괴한 형태를 지닌 전통적인 태오석도는 그를 모방한 석재입니다. 한족의 강남 정원 미학에서 가장 고가이자 사치제로 꼽히던 정원석을 북방의 선양까지 공수해와 웅장하게 쌓아 올림으로써 황실 정원의 화려함과 권위를 극대화했습니다. 평면적인 마당에 거대한 바위산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선이 날카롭게 살아있는 정자를 배치하여 좁은 후원 공간 안에서 관람객이 위를 올려다보게 만드는 강렬한 수직적 입체감을 만들어냅니다. 오른쪽 붉은 벽면에 적힌 거대한 금색, 복우, 자 글씨 역시 이러한 화려한 색채 대비를 연출하는 장치입니다. 누르하치 시기동로의 거칠고 군사 요새 같았던 기풍에서 벗어나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하고 안정을 찾으면서 특히 걸륭제 시기 증축을 거치며 궁궐 내부에 한족의 고도화된 정원 미학을 적극적으로 이식했습니다. 황실 후원에 인공산을 만들고 정자를 얻는 것은 베이징 자금성의 어화원 유화유엔, 퇴수산도의 시우산 구조를 그대로 축소 복사한 것입니다. 이는 변방의 수렵 민족이었던 만주족 정권이 우리도 한족의 정교하고 높은 수준의 정원 문화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문화적 절충의 결과물입니다. 선양고궁은 북쪽 외곽 성벽과 내부 건물들이 매우 가깝게 붙어있는 협소한 구조입니다. 만약 이 가산이 없다면 후원 전체가 높은 붉은 성벽에 가로막혀 감옥처럼 삭막하고 답답한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성벽 바로 앞에 거대한 바위 구조물을 입체적으로 배치하고 뒤편에 나무들을 무성하게 심음으로써 인위적이고 위압적인 성벽의 경계선을 자연스러운 산세처럼 보이도록 시각적 착시를 유도한 방어적 공간 설계입니다. 이 궁후원 가산구역은 선양고궁의 다른 구역들이 가진 투박함과 폐쇄성을 화려한 강남식 정원 기법으로 상쇄시킨 가장 인위적이고 정교한 연출 공간입니다. 가산의 기괴한 바위 결들과 정상의 정자가 이루는 수직적인 선을 감상하시되 이것이 베이징 자금성의 퇴수산을 모방해 제국의 권위를 로컬 행궁에 이식하려 했던 청나라 중기 황제들의 정치 문화적 계산 속에서 정교하게 빚어진 화려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둘러보시면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문을 지나 왼쪽 북쪽에 보이는 건물은 칠간방 치잔 황입니다. 동소 영역의 가장 북쪽 끝 장벽에 붙어있는 7칸짜리 길쭉한 건물입니다. 황궁의 가장 외곽이자 깊숙한 곳에 배치된 실무용 부속 건물입니다. 이곳을 통해 아래의 본격적인 황실 선격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왼편에 숭모 각 총모 그은 칠간방, 바로 남쪽에 위치한 독립된 중층 누각 건물입니다. 청나라 황실의 가장 신성한 자산인 역대 황제들의 실록, 고문서, 그리고 국가의 핵심 기밀 기록물들을 보관하던 황실 전용 비밀 서고였습니다. 국가의 중대 기록을 보관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담장과 다른 건물들로 빽빽하게 막혀 있습니다. 이는 걸륭제 시기 동순 행궁의 문화를 급격히 확충하는 과정에서 중로 침전 청령궁 바로 옆자리에 제한된 좁은 터에 서고를 우겨 넣었기 때문입니다. 화재나 물리적 보안에 극도로 취약할 수 있는 좁은 밀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계사제 지휘시 차이는 숭모각 남쪽, 보극궁 북쪽에 자리 잡은 거처입니다. 황제를 수행해 내려온 황실의 여성들비, 후궁이나 상궁들이 머물던 내정생활 공간입니다. 남쪽의 보극궁과 북쪽의 서고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완충 구역입니다. 황실의 지극히 사적인 살림살이가 영위되던 곳으로
규모가 매우 작아 궁궐의 웅장함보다는 민가의 정돈된 안차에 같은 느낌을 줍니다. 보국궁바오 지공은 개사제 남쪽에 위치한 침전 구조의 건물입니다. 왕자들이 머물던 공간이자 동순 기간 동안 황족 종친들이 기거하던 핵심 처소입니다. 서쪽 구역과 완벽한 거울상을 이루도록 평면을 설계하다 보니 이름과 배치가 매우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최고 서열의 자재들이 묵는 곳이고는 앞마당의 폭이 좁고 양옆의 행랑채가 시각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개방감보다는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수용 및 격리의 성격이 강한 서글픈 공간 비례를 보여줍니다. 디광전 디광디엔은 남쪽 출구 방향에 있습니다. 동서 영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정전정디엔 성격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통과해 남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면 숭정전 앞마당의 동쪽 통로 동칠 간로 북을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북쪽 외곽의 실무 공간 7간방으로 들어와 황실의 가장 깊숙한 서구 숙모가과 생활 공간 개사제 보국궁을 거쳐 정무적 관문인 디광전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도가 명확히 보여주듯 이 길쭉한 동서 통로는 걸륭제가 조상들의 문서 숙모강을 보관하고 자제들 보급궁을 거느리며 효와 종족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좁은 틈새에 정교하게 짜맞춘 황실 전용 종적인 생활 회랑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시면서 시각적으로 점점 정돈되고 넓어지는 마당의 변화를 느껴보셨나요? 디광전의 왼쪽 구석에 작게 분할된 공간은 정방징방, 즉 황실 전용의 화장실 내지 세면 공간입니다. 침전과 집무실이 밀집된 행궁의 특성상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각 내부에 실용적으로 덧대어 만든 공간입니다. 마당 오른편에 길게 붙어있는 건물은 직방으로 황제를 보필하는 내시, 상궁 혹은 황실 경호 인력들이 교대로 근무를 서며 대기하던 당직실이자 대기소입니다. 마당 맨 아래쪽에 있는 문은 이 독립된 동서 행궁 영역으로 진입하거나 빠져나가는 실질적인 통로 역할을 합니다. 정면에 가장 크게 보이는 건물은 주로 황실을 보위하는 군사들의 대기소나 황실 물품을 관리하는 실무관원들의 집무실 및 창고로 활용되던 서칠간로시 직얀로입니다. 이 구역은 앞서 보셨던 디광전 앞마당을 빠져나와 숭정전 정전 마당의 서쪽 외곽 통로로 진입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실무 및 방어용 전각 배치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건물은 익황각 샹풍거인데 앞서 중로 마당을 분석할 때 언급했던 익황각입니다. 동쪽의 비룡각과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황실의 핵심 보물과 무기를 보관하던 보물 창고였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우익문, 요이맨은 숭정전 정전 마당에서 뒤편 내정 봉황루, 청령궁으로 넘어가는 서쪽 관문입니다. 우익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은 선양고궁의 핵심 구역인 중로종류에서 외조정무 공간과 내정주거 공간을 연결하는 완충 마당이자 본격적인 황실 침전 영역으로 진입하기 직전의 중정종팅 구역입니다. 방금 전 둘러보신 넓은 내정 마당 청령궁 구역의 남쪽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곳으로 실질적으로는 정전인 숭정전 총장디엔의 뒷마당이면서 내정의 관문인 봉황루풍 황로의 앞마당이 되는 다리 역할의 공간입니다. 북쪽 정면에 봉황루풍 광로가 있습니다. 3층 규모의 웅장한 누각입니다. 홍타이지 시기 선양도성 안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황제가 휴식을 취하거나 연회를 열고 도성을 조망하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 봉황루 아래 기단에 나 있는 통로와 가파른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만 비로소 최고 보안 구역인 청령궁과 후궁들의 내정 마당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남쪽에는 숭정전 총청디엔이 있습니다. 황제의 주 집무실인데 좌우로 나 있는 우익문과 좌익문을 통해 숭정전 앞마당에서 이 배후 완충 마당으로 진입하는 구조를 띱니다. 서쪽 상단의 협중제시의 총자인은 황제의 정무를 보조하거나 임시로 대기하던 실무용 간이 처소입니다. 서쪽 하단의 하서루 샤치로우는 2층 누각으로 황실의 서적이나 기물을 보관하던 창고였습니다. 동쪽 우측 상단의 사선제시 산자인은 황자들의 교육과 생활을 위해 활용되던 처소입니다. 하단의 일화루리 화로는 하서루와 대칭을 이루는 2층 누각 구조로 황실의 내무 실무를 뒷받침하던 공간입니다. 이 마당은 남쪽 문들을 통해 들어서면 탁 트인 광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전각들과 전면의 거대한 봉황루 기단이 사방을 꽉 막아 장벽처럼 호위하는 형상을 봅니다. 이는 신하들이 황제의 사적 구역 내정에 접근할 때 압도적인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시각적 압박 메커니즘의 결과입니다. 이 마당은 평지에 위치해 있지만 정면의 봉황루는 약 4m 높이의 단단한 성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평지에서 고지대로 급격하게 격상되는 신분과 물리적 높이의 경계점입니다.
족장의 처소를 높은 곳에 지어 기습을 방지하던 만주족 산악 요새의 본능이 한족의 대칭적 전각 배치 양식과 뒤섞여 있는 선양고궁 과도기적 단면을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봉황루를 통과해서 마주하는 공간은 선양고궁의 최상층 최고 보안구역, 바로 내정네이팅 주거마당입니다. 봉황루를 남쪽 기점으로 삼아 북쪽의 청령궁까지 일직선 축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쪽 정면엔 청령궁 칭주공이 있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와 중궁 대황후가 함께 기거하던 선양고궁 최고의 정궁 침전입니다. 외관은 북방 가옥 형태이지만 내부는 만주족 전통 온돌평상인 캉과 함께 조상 및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샤머니즘 제단이 안치된 신성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동서배궁 동페이공시 페이공의은 청령궁 좌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전각들로 황실 내부의 일상적인 종교 의례나 긴밀한 내무 수납을 보완하던 부속 전각입니다. 서쪽 좌측엔 후궁 거처가 있습니다. 린지궁 린지공은 귀비서궁의 처소입니다. 용푸궁 용푸공은 장비 쫑페이의 처소로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한 후 자금성의 주인이 되는 순치제의 생모효 장문 황후가 머물며 순치제를 낳고 기른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동쪽 우측에도 후궁 거처가 있습니다. 관저궁 관주공 은 홍타이지가 평생 가장 총애했던 신비첸 페이 헤란주의 처소 동궁입니다. 연청궁 옌칭 공은 숙비의 처소입니다. 선양고궁의 내정마당은 황제의 침전 청령궁 앞마당에 4명의 핵심 후궁들의 거처 4대궁과 아무런 가림막 없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디제야 형태로 정렬해 있습니다. 이는 초기 청나라의 후궁들이 단순한 황제의 유희 대상이 아니라 몽골 보르지기트 부족 등 강력한 외척 세력과의 군사정치적 연맹을 맺은 동반자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청령궁 칭주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정마당의 중심이자 선양고궁 전체에서 만주족의 고유한 주거 습속과 정신세계가 가장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청태종 홍타이지와 대황후가 실제로 먹고 자며 생활했던 공식 침전이며 겉보기에는 한족의 전각 같지만 내부 구조는 철저하게 만주족의 전통 가옥인 포켓형 주택코우 다이팡, 고대방과 온돌 평상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족의 전통 전각은 권위와 대칭을 중시하기 때문에 건물의 정중앙 칸에 문을 냅니다. 하지만 청령궁의 문은 정면 5칸 중 중앙이 아니라 오른쪽 동쪽에서 두 번째 칸에 치우쳐 나 있습니다. 이는 만주족의 전통 민가 양식인 고대방 자루 모양 방 구조를 그대로 황궁에 재현한 것입니다. 자루나 주머니처럼 입구를 한쪽 구석에 내고 안으로 들어가면 꺾여서 넓은 공간이 나오도록 설계한 것인데, 이는 북방의 혹독한 겨울 추위와 강풍이 치는 환경에서 외부의 찬 바람이 황제가 머무는 안방으로 직접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극단적인 단열 생존형 설계입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거실 공간의 북쪽, 서쪽, 남쪽 벽면을 따라 벽돌로 쌓아 올린 거대한 연결형 온돌 평상인 캉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석항시 캉은 가장 신성한 방위로 여겨져 조상과 샤머니즘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인은 함부로 앉거나 누울 수 없었습니다. 남캉 난캉과 북캉 베이캉은 황실 가족들이 낮에는 걸터 앉아 일상생활을 하고 밤에는 이불을 펴고 잠을 자던 실질적인 온돌 침대였습니다. 화려한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중원을 차지하기 전에는 척박한 북방 기후 속에서 온 가족이 뜨끈한 구들 장원돌 마루에 모여 부대끼며 겨울을 나야 했던 수렵 민족의 날 것 그대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궁궐방 한 칸에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청령궁 내부는 단순한 침실이 아니라 황실의 샤머니즘 무속 종교 의례를 행하던 신전이기도 했습니다. 서쪽 벽면에 신상을 모시고 수시로 돼지를 잡아 피를 바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내부를 둘러보시고 마당을 다시 보시면 붉은색 돌 기단 위에 높이 솟은 긴 나무 장대인 솔롱안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 후 돼지의 내장을 이 장대 끝에 걸어두어 까마귀에게 공양하는 만주족의 시조설화와 관련된 신성한 장대로 한족의 유교적 궁궐 미학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 무속적 풍경이 황제의 침전, 바로 앞마당에서 영위되었습니다. 청령궁의 외관을 보면 황색 유리 기와를 얹고 화려한 단청을 칠해 영락없는 한족의 세련된 궁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것은 돼지 피 비린내가 진동하던 샤머니즘 재단과 거대한 시골식 온돌 평상캉입니다. 이는 초기 청나라 정권이 대외적으로는
한족식 관료제와 문명국가에 세련된 껍데기를 취했으나 황실의 가장 사적인 안방인 내정만큼은 자신들의 수렵 유목 정체성인 알맹이를 버리지 못하고 고집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문화적 이중성의 증거입니다. 청령궁 뒤편으로 가보시면 굴뚝이 지붕 위에 솟아있지 않고 건물 바깥 평지 바닥에서부터 벽돌로 높이 쌓아 올린 독립된 굴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목조 궁궐 건축 안에 만주족식 온돌캉을 급격하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지붕 위로 연통을 뽑아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목재의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굴뚝을 건물 본체와 물리적으로 격리해 바깥 평지에 세운 실용적 타협안입니다. 궁궐 미학의 정형성을 깨뜨리면서까지 안전과 기능성을 최우선시한 흔적입니다. 동아시아 바닥 난방의 뿌리는 고구려와 발해, 그리고 북방 민족들이 향유했던 만주 일대의 고대 쪽구들에 있습니다. 방 전체가 아닌 방 안의 특정 벽면을 따라 고래를 켜고 돌을 얹어 부분적으로 드던 이 방식은 혹독한 북방 기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이 공통의 유산은 지리적 기후적 환경과 주거 습속에 따라 두 갈래로 완전히 다르게 진화했습니다. 북방의 만주족은 지면이 깊게 얼어붙는 동토의 냉기를 피하기 위해 쪽구들의 형태를 유지 발전시켰습니다. 바닥에서 40에서 50cm 높이로 띄운 침대형 평상 구조를 취함으로써 지면과 물리적 거리를 두고 사람이 머무는 제한된 구역만 집중적으로 드는 압축형 부분 난방인 캉으로 정착했습니다. 이는 신발을 신는 입식 문화 속에서 방 안에 존재하는 따뜻한 섬의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한반도로 내려온 구들 문화는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며 방바닥 전체를 고래로 덮는 전면 구들 방바닥 전체 난방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철저한 좌식 문화와 결합하여 방 전체를 하나의 따뜻한 공간으로 해방시키는 독창적인 주거 양식을 낳았습니다. 온돌방과 마루의 결합이 바로 한옥인 것이죠. 돌과 바닥을 드는 난방 방식은 동양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역시 공중 목욕탕과 귀족의 대저택 바닥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는 하이포카우스트라는 고도의 바닥 난방 시스템을 운용했습니다. 로마의 방식은 열기를 통과시키기 위해 바닥 전체를 수많은 기둥으로 받쳐야 하는 대공사였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노예들의 지속적인 노동화덕 관리, 엄청난 양의 땔감이 상시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중세로 접어들면서 이 사치스럽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하이포코스트 기술은 서유럽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양은 이후 벽난로나 라디에이터 같은 공기 가열식 대류식 난방으로 완전히 선회하게 됩니다. 반면 동아시아의 캉과 온돌은 왕실뿐만 아니라 민간의 가옥 구조와 취사 가마솥, 아궁이 체계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발전했습니다. 매일 밥을 짓는 불길을 난방으로 고스란히 재활용하는 극대화된 연료 효율성 덕분에 문명의 침체기와 상관없이 서민들의 일상 속에서 끊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강인한 생명력을 발휘했습니다. 민간의 지혜로 이어져 온 한반도의 전면 온돌 문화는 20세기 초 예기치 못한 비극적 사건을 통해 서양 근대 건축의 거장을 흔들어 깨우며 현대 주거의 표준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 세자의 동궁이었던 경복궁 자선당이 일본의 기업가 오쿠라 기하치로에 의해 통째로 뜯겨 도쿄로 반출되는 순환을 겪습니다. 오쿠라는 이를 자신의 사저 마당에 조선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축했습니다. 1916년 도쿄 제국호텔 설계를 위해 일본에 머물던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오쿠라의 집에 초대되어 이 자선당의 온돌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전해지는 온돌의 특별함과 아늑함에 경탄하며 이를 인간이 발명한 가장 이상적인 난방이라 극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라이트는 전통적인 구들의 연기 고래 방식 대신 파이프라인을 바닥에 깔고 뜨거운 물을 순환시키는 현대식 물순환식 바닥 복사 난방 레디언트 플로어 히팅 기술을 고안해냅니다. 그는 이 혁신적인 난방 방식을 자신의 대표적인 대중 주거 작품인 제이콥스 퍼스트 하우스 인워크 37년장을 비롯한 유소니안 주택 시리즈에 적극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라이트의 서구식 온돌 주택들은 근대 건축의 미학적 성취와 주거 혁신성을 인정받아 2019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20세기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세계유산이 된 미국의 제이콥스 하우스 바닥 밑에는 20세기 초 도쿄로 끌려갔던 조선의 경복궁 자선당 온돌의 유전자가 고스란히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캉과 온돌은 고대 만주의 쪽구들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태어나 한쪽 만주족은 혹독한 동토를 이겨내기 위한 침대형 캉으로, 다른 한쪽 한반도는 공간 전체를 인간적인 온기로 채우는 전면 온돌로 분화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바닥 난방이 사라진 것과 달리 끝까지 살아남아
마침내 서양 근대 건축의 거장을 통해 현대 전 세계 아파트와 주택 난방의 표준인 보일러 물순환식 바닥 난방으로 재탄생하며 그 가치를 세계유산으로 증명해낸 문명사적 동반자 관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숭정전은 홍타이지 시기 인력 26년에 건립되어 청나라가 베이징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신하들의 조례를 받던 정전입니다. 후금에서 다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 체제를 정립한 역사적 선언이 기획된 곳이 바로 이 전각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역사와도 매우 긴밀하고 비극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의 치욕 이후 조선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그리고 척화파 신하들이 끌려와 홍타이지 앞에서 아련을 하고 억류 판결을 받았던 실제 현장이 바로 이 숭정전과 그 앞마당입니다. 숭정전은 외관상 한족의 전통적인 사각형 궁궐 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정면 5칸 규모의 단층 건물로 지붕에는 황권을 상징하는 황색 유리기와에 녹색 테두리를 둘러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 완숙한 한족의 가구식 목조 건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주족의 부족한 대형 목조 건축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건물의 측면과 후면은 단단한 회색 벽돌벽을 두껍게 쌓아 올려 하중을 분담하고 방화벽 역할을 겸하게 했습니다. 내부 어좌 주변에는 화려한 황금용 기둥 용주를 세워 황제의 절대 권위를 시각적으로 억지 춘향식으로 고양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한족의 외형적 문명 양식과 북방 만주족의 실용적인 벽돌 공법이 타협한 과도기적 산물입니다. 숭정전 내부로 걸어 들어가 어좌 임금의 자리 앞까지 가시면 겉에서 보았던 정연한 한족식 외관과 달리 내부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화려한 장식과 그 뒤에 숨겨진 만주족의 실용적 통치 의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내부 정중앙 가장 높은 기단 위에는 황제가 앉던 어좌가 놓여 있습니다. 어좌 뒤편으로는 정교하게 조각된 황금빛 병풍이 버티고 있으며 그 위로는 걸륭제가 친필로 쓴 천조고평 티엔자오 가오핑이라는 대형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하늘의 조정은 공평무사하다는 뜻의 이 문구는 중원을 차지한 청나라 황제가 피지배층인 한족 지식인 사회와 소수민족들에게 자신들의 통치가 정당하고 공명정대함을 과시하기 위한 고도의 유교적 정치선전 문구입니다. 내부를 올려다보시면 황제의 자리 바로 앞 좌우로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 전각의 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기둥에는 승천하는 용이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전체가 황금빛으로 칠해져 있어 내부에서 가장 압도적인 시각적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숭정전은 내부 공간을 넓게 확보하기 위해 기둥의 수를 줄이는 감주 공법을 썼습니다. 이 때문에 몇 안 되는 중심 기둥 용주들이 엄청난 두께로 내부 한복판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만주족 기술자들은 이 구조적 투박함을 감추고 황권의 위엄을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둥 전체를 거대한 황금용 조각으로 감싸 안는 극단적인 장식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숭정전 내부는 천장을 반자로 평평하게 마감하여 볼을 가리는 일반적인 한족 궁전과 달리 지붕을 지탱하는 대들보와 석가래의 뼈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철쌍명 조천장이 드러난 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등천장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베이징 자금성의 태화전 내부는 수많은 신하와 외국 사신들이 들어와 압도당할 만큼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반면 숭정전 내부는 황제의 어좌 기단과 좌우의 두꺼운 황금용 기둥 몇 개만으로도 공간이 꽉 차서 묘한 압박감과 협소함을 줍니다. 이는 이곳이 대륙 전체를 다스리는 대제국의 공적 공간이 아니라 중원 진출 직전 만주 일대의 군사작전을 지휘하던 최고 사령부의 작전실 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금칠 장식으로 밀도를 높였으나 태생적인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숭정전 내부는 얼핏 보면 완벽한 한족의 황궁 인테리어를 구현한 듯 보이지만 천장에 노출된 보구조와 벽면을 단단히 메우고 있는 두꺼운 벽돌 벽의 마감 등에서 북방 가옥 고유의 수수한 투박함이 장식 뒤로 툭툭 붉어져 나옵니다. 한족의 세련된 궁궐 미학을 소화하고 싶었으나 여전히 말 위에서 칼을 차고 전쟁을 누비던 후금 초기 청나라 황실의 과도기적 문화 수준과 기술적 타협점이 황금빛 용 조각 아래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는 셈입니다.
시황정 중에서 정황 기정정 황치팅에 들어가 볼게요. 시황정 중에서 가장 높은 서열을 자랑하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정황기는 황제가 직접 군주로서 통령하는 상위 3개 기상 3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우두머리 기였습니다. 지금은 홍타이지의 어진, 무기 및 방어구, 팔기제 설명판 등이 있는 전시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정홍기 정청 공치팅에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도 정홍기 군기와 갑옷, 인장 군사 장비 및 지도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청나라를 건국한 누르하치가 선양으로 오기 전 후금을 세우고 최초로 기틀을 닦았던 도성인 허투알라 헤투알라 성의 칸 왕궁한, 왕공 복원, 모형도 전시되어 있네요. 대포도 전시되고 있어요. 이 건물은 전통의상 대여실로 사용되고 있네요. 중국에서 요새 이런 전통의상 입고 사진 찍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대정전 다정댕은 방금 보신 허투알라성 모형 속 야전 사령부 텐트가 궁궐 건축으로 어떻게 최종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판이자 선양고궁 동로동류의 핵심 정전입니다.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 시기 이종직 25년에 건립되어 황제의 즉위식, 출정식, 대조례 등 국가의 가장 위험 있는 의례를 거행하던 공간입니다. 대정전의 외관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일반적인 사각형 궁궐이 아닌 팔각정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만주족과 몽골족 등 북방 유목수렵 민족이 벌판에 치던 둥근 이동식 천막게르 또는 파오의 형상을 단단한 목조 구조와 유리기와로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내부에 들어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시면 대정전 건축의 하이라이트가 나타납니다. 팔각형 지붕 뼈대가 중심을 향해 좁혀지며 모이는 천장 한가운데 소정, 차오딩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거대한 황금용 한 쌍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형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궁궐의 조두우물 천장과 달리 팔각 텐트 구조의 특성상 시선이 자연스럽게 천장 중앙의 정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만주족 설계자들은 이 시각적 집중도를 활용하여 천장 꼭대기에 황금용을 배치함으로써 어좌에 앉은 황제가 곧 우주의 중심이자 천명을 받은 존재임을 시각적으로 강제 주입하는 영리한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내부 깊숙한 곳에는 황제가 앉던 금칠 용상이 놓여 있고 그 뒤로는 세련되게 조각된 목조 병풍이 어좌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좌 바로 앞 좌우에는 황금색 용이 기둥을 감고 승천하는 형상의 두꺼운 발룡주용 기둥과 버티고 서서 내부의 장식적 밀도를 극대화합니다. 바깥 문에 있던 발룡주가 황궁의 위용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장치였다면 내부의 발룡주는 어좌에 앉은 황제의 정면샷을 시각적으로 액자처럼 가두어 권위를 뿜어내는 입체적인 배경망 역할을 합니다. 사각형 전각들은 좌우와 전후로 공간이 길게 빠져서 수많은 관원들이 횡으로 도열해 장부를 보거나 보고를 올리기 쉽습니다. 반면 대정전 내부는 팔각 방형 구조물이라 중앙에 어좌와 거대한 용 기둥 몇 개가 들어서자마자 유효 면적이 급격히 고갈됩니다. 이곳은 행정을 보던 곳이 아니라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군사들을 모아놓고 명나라와 조선을 향해 말머리를 돌리라 명령하던 출정식의 패기가 서린 군사 요새의 핵심 안방입니다. 대정전 전면 입구에는 2개의 거대한 기둥을 휘감고 올라가는 정교한 용 조각 발룡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좁은 팔각 구조 안에서 황제의 절대적 권위를 시각적으로 뿜어내기 위해 한족식 용 문양을 극단적으로 입체화하여 배치한 장식적 장치입니다. 앞서 보신 시방정과 이 대정전의 배치를 한눈에 바라보면 선양고궁만의 아주 기이한 공간 정치학이 드러납니다. 베이징 자금성은 황제의 정악태화전을 거대한 독립성벽 위에 올려 신하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게 격리합니다. 반면 대정전은 좌우로 펼쳐진 10개의 팔기군 정자시방정들과 한 마당을 아주 가깝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정전 기단 위에 올라서서 마당 아래쪽으로 길게 뻗은 시방정 정자들을 내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황제의 처소가 사각형이 아닌 팔각 텐트 모양이어야 했는지, 그리고 부하들의 정자들이 왜 황제를 호위하듯 군사 대형으로 서 있는지 그 맥락이 한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문소각기비 원수구 지베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건륭제가 선양고궁의 사고전서를 보관할 서고인 문소각을 건립한 경위와 그 고유한 명분을 천명한 비석으로 베이징 자금성의 문영학 웬유엔 그 비석 등과 함께 청나라 황실의 지식 통치와 정통성 확립을 상징하는 대단히 비중 있는 국가 기념비라고 하네요. 이 비석의 전후면에는 건륭제가 친필로 작성한 문소각기 은수 거지와 사고전서, 시시쿠, 괜수시 등이 한문과 만주어로 동시에 음각되어 있습니다. 만주족 출신인 건륭제가 머나먼 선양 행궁에 이 막대한 지식 총서를 갖다 놓고 돌비석에 그 경위를 새긴 진짜 이유는 우리 만주족 황실이 한족 지식인들보다 유교 경전과 전통 학문을 더 깊이 숭상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피지배층인 한족의 문화적 우월감을 꺾고 청나라 정권의 지배 정통성을 확고히 굳히기 위한 고도의 문명론적 선전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비석의 맨 윗부분 머릿돌은 구름 속에서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인 발룡이 매우 입체적이고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황실이 직접 발주한 최고급 석공 기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비석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바닥의 돌거북은 상상의 동물인 비희비시입니다. 무거운 것을 짊어지기 좋아하는 용의 첫 번째 아들이라는 전설에 기초하여 제국의 영원 불멸한 기록을 영구히 받들겠다는 염원을 담아 험상궂고 육중하게 깎아냈습니다. 비석 전면의 글씨 배치를 보면 좌측과 우측에 각각 세로로 한문과 만주어 비문이 도열해 있습니다. 두 언어를 대등한 높이로 새겨 만한일가만 한이자의 결속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식의 주류였던 한족 관료 사회를 향해 지독한 문화적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시각적 연출의 밀도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황실 비석 특수 공법에 따라 비석의 가느다란 옆면, 테두리까지 섬세한 용 문양 도들새김 장식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어 이 작은 정자 안에 투입된 황실 재정의 사치스러움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뒤편과 옆으로 이어지는 서쪽 마당의 주인공이 바로 문소각 웬수거입니다. 방금 보신 문소각기비가 이 건물의 건립 선언문이었다면 문소각은 그 선언이 실물로 구현된 선양고궁 유일의 황실 도서관 사고전서 서고입니다. 문소각 앞에 서시면 가장 먼저 거대하고 묵직한 검은색 유리기와 지붕에 초록색 테두리를 두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숭정전이나 대정전이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색 지붕을 썼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전통 오행설에서 검은색은 물을 상징합니다. 나무로 지어진 석에 불이 나는 것을 우장주술적 방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붕 전체를 검은색 물의 장벽으로 덮은 것입니다.
지붕 끝 한 첨에 두른 초록색은 나무를 상징하여 물검은색이 나무 초록색을 자라나게 한다는 수생목계 원리로 학문이 푸르게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유교적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문소각의 외관을 보면 정연한 2층짜리 누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 계단으로 연결된 3층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이를 건축학에서는 겉은 2층이나 속은 3층이라는 뜻의 명이암산밍, 안산 구조라고 부릅니다. 1층과 2층 사이의 바깥에서는 창문이 보이지 않는 숨겨진 중간층 암층을 교묘하게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는 서고 내부로 직사광선이 들이쳐 귀중한 사고전서 종이가 바래거나 습기가 차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단열 및 습기 차단용 공학 설계입니다. 화려한 외관 비례를 유지하면서도 책을 보존하겠다는 지독한 실용주의적 타협안입니다. 본래 선양고궁은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시절에 동로와 중로 중심으로 끝난 요새였습니다. 18세기 후반 걸륭제가 나도 조상들처럼 문화적 업적을 남기겠다며 서쪽 외곽에 남는 터를 억지로 쪼개어 이 거대한 문소각과 옆에 희대연극 무대를 밀어 넣었습니다. 대지가 워낙 좁다 보니 거대한 서고, 앞마당이 자금성의 문영악처럼 시원하게 빠지지 못하고 담장과 주변 전각에 바짝 가로막혀 마치 거대한 벽돌 상자 틈새에 서고를 요새처럼 감추어 둔 듯한 답답한 비례를 보여줍니다. 가음당자인탕이 나옵니다. 황제가 동순고향 방문 시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거나 정면 마당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관람하던 황제 전용 VIP 객석 겸 연회장입니다. 객석이 있으니 무대가 나와야겠죠? 히데시타이가 나왔습니다. 가음당 앞마당 한가운데에 돌출되어 있는 정방형의 무대 공간입니다. 황실의 경사나 연회 때 경극 등의 군신 화합용 공연이 실시간으로 상연되던 핵심 시설입니다. 분희방반 시방 애운희대 바로 남쪽에 붙어있는 길쭉한 건물로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분장을 하고 의상을 갈아입으며 대기하던 분장실대기소입니다. 무대인 희대와 물리적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음당 희대 분희방이 남북 일직선상에 정연하게 묶여있고 그 좌우를 거대한 DJ 야형 회랑행랑이 빽빽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공간의 비례는 철저하게 가음당에 앉아있는 황제의 시선을 위해 복사된 구조입니다. 황제가 가음당 정면에 앉으면 마당 한복판의 희대무대가 정면샷으로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좌우의 긴 회랑은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음향판 역할을 겸하는 동시에 하급 관원들이 감히 황제의 시선을 가리지 못하도록 관람 동선을 통제하는 철저한 수직적 시각 지배 장치입니다. 황제의 자리였던 가음당 처마 아래 서서 정면의 희대연극 무대 지붕 구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대 소리가 가음당 쪽으로 잘 울려 퍼지도록 설계된 독특한 천장 구조와 배우들이 튀어나왔을 분희방 문틀의 비례를 상상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선양고궁, 심양고궁을 함께 둘러보셨는데요. 둘러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선양고궁은 청나라가 소수 부족 연맹체에서 대륙의 지배자로 성장하는 정치적 체제 변화를 세 단계의 공간, 축동로, 중로서로에 고스란히 화석화해 두고 있습니다. 허투알라성에서 시작된 만주족 고유의 야전 진영 습속이 기와와 벽돌로 고착된 구역입니다. 팔각 텐트 모양의 대정전을 중심으로 8개 부대의 천막을 상징하는 시방정이 한 마당을 대등하게 공유합니다. 이는 초기 청나라가 절대 황권이 아닌 부족장들이 권력을 나누어 가졌던 수평적 부족 연맹체였음을 공간 비례로 폭로합니다. 중로는 군신 관계를 확립하고 국호를 대청다칭으로 바꾸며 절대 황권을 구축한 시기입니다. 한족의 궁궐 문법인 전조 후침을 도입하여 정무 공간인 숭정전과 주거 보안 구역인 내정 마당 청령궁을 남북 축선으로 격리했습니다. 서로는 베이징 천도 이후 행궁으로 격화된 이곳을 성격화하기 위해 증축된 문화구역입니다. 황실의 지식 독점과 유교 숭상을 과시하는 사고전서 서고, 문소각과 황제 중심의 연회 공간인 가음당희대가 좁은 외곽터에 조밀하게 압착되어 있습니다. 선양고궁은 여러 민족의 양식이 혼합된 융합의 미로 칭송받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하면 제국 초기 독자적인 대형 목조 건축 기술을 확립하지 못해 발생한 기술적 타협과 과도기적 산물이라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외관은 황색 검은색 유리 기와와 화려한 단청을 둘러 세련된 한족식 문명국가의 껍데기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숭정전 내부의 투박한 보를 감추기 위해 극단적인 황금용 조각 발룡주로 기둥을 도배하거나 청령궁 안방문을 열자마자 돼지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샤머니즘 재단과 거대한 시골식 온돌 평상캉이 튀어나오는 구조는 초기 만주족이 자신들의 수렵유목 정체성이라는 알맹이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채 급조하여 혼합했음을 보여줍니다.
고궁 답사 중 비중 있게 다루었던 청령궁의 캉은 고대 만주 일대의 쪽구들이라는 공통 조상에서 발원하여 한반도의 전면 구들온돌과 분화 발전한 형제 유산입니다. 로마 제국의 바닥 남방인 하이포코스트가 사치스러운 유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세에 소멸한 것과 달리 동아시아의 바닥 남방은 취사와 난방을 결합한 지독한 연료 효율성 덕분에 민간의 일상 속에 밀착하여 살아남았습니다. 이 구들 문화는 훗날 경복궁 자선당을 통해 미국의 거장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게 영감을 주었고 현대 전 세계 주거 난방의 표준인 물순환식 바닥 복사 난방으로 재탄생하며 그 가치를 세계유산 제이콥스 하우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우리의 온돌 난방 기술이 결국 인류 주거사의 거대한 줄기를 바꾼 셈입니다. 선양고궁은 베이징 자금성처럼 세련되게 완성된 정형 제국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을 위에서 활을 쏘던 거친 수렵 민족이 어떻게 유교 정치를 구사하는 대륙의 황제로 옷을 갈아입었는가에 대한 과도기적 갈등과 날 것의 살림살이 흔적이 건축이라는 물리적 매체 속에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독보적이고 입체적인 박물관입니다.